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문제입니다. 노화 과정에 따른 노년기의 특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사회적인 특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은 유대감의 감소였습니다. 자, 사회적인 특성에는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 위축이 있었는데요. 역할 상실은 아무래도 은퇴를 하다 보니까 직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역할 상실이 생겼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 아무래도 퇴직이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을 너무 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 자금이 조금 부족하죠. 준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그리고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인 관계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회적인 특성으로 유대감의 상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기능이 쇠퇴되다 보니까 사회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에 보면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 상실, 사회적 관계 위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신체적 특성에 보면요. 세포가 노화가 됐다, 면역 능력이 저하된다, 잔존 능력의 저하가 있다, 회복 능력의 저하다, 비가역적 진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노화는 피하 지방이 감소돼 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이 위축되고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고 주름이 많아진다. 면역 능력의 저하로는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발생하며 질병 발생 시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된다. 자, 잔존 능력의 저하는요.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 및 적응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 자, 회복 능력의 저하는 만성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 상태가 되기 쉽다. 비가역적 진행으로는 노화는 진행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다. 한번 노화가 일어나면 다시 젊어지기 쉽지 않죠.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자, 심리적 특성으로는요. 우울증 경향이 증가된다. 내향성이 증가된다. 조심성이 증가된다. 경지성이 증가된다. 자, 우울증 경향의 증가로는요.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저하되죠. 그래서 흥미와 의욕이 상실되고 불면증도 생기고 식욕도 부진되고 체중이 감소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죠. 그리고 내향성이 증가된다. 노인분들이 사회활동이 감소되고 타인과의 만남을 기피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향성이 감소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유대감이 감소된다. 관계가 아무래도 줄어든다. 조심성의 증가는 일의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감소하게 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하며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 경직성의 증가는요. 노인분들이 융통성이 없고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이 말은 습관적인 태도나 행동이나 방법을 그 방법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고집 피운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새로운 기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거부한다. 저항한다. 그래서 키오스크. 자, 요런 게 요즘에 나온댔잖아요. 우리 가게에 가면 컴퓨터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우리 손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서 주문하는 이 키오스크 같은 거. 그리고 카페에 가면 요즘 뭡니까? 셀프로 주문하는 거. 요런 거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심리적 특성에는 상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있다. 엉얼어지던 감정을 해소하거나 자아통합과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한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함을 주고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다음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그 다음 의존성이 증가된다.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려고 한다. 연세가 드시면 예전에는 혼자 병원에도 잘 다녔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자제분들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생긴다는 거죠. 이번 문제는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정답이 뇌 자극을 위한 독서 활동을 한다. 이게 아마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자.
노인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자. 유전적 생활 습관적 특징을 살펴 음식과 영양 보조식품을 섭취하자.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려고 노력하자.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여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하자.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하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뇌 자극을 위한 독서 활동을 하자. 우리는 건강한 노화, 건강하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3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문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결과서를 우리는 어떻게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게 아마 정답이었는데 선생님 우리가 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신청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죠. 자, 신청할 수 있는 누가 신청할까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한다. 근데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뭐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죠. 그럼 방문조사자가 집에 가정이나 대상자가 있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분에 있으면 요양병원에도 갑니다. 근데 그 방문조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죠. 직원인데 이 조사자의 직업은 뭐냐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들이죠. 이분들이 그 대상자가 있는 곳에 방문을 가요.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공단 직원이 방문을 조사를 하며 그 조사 결과서가 있죠. 그랬을 때 그 대상자분이 낸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와 아니면 65세 미만이나 아니면 65세 이상인 분들도 만약에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어디에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해요. 그랬을 때 등급판정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은 아니에요. 위원회죠. 이분들이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등급을 판정하는데 그 신청서를 제출한 30일 이내에 그 등급을 판정했을 때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가 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다. 1등급은 전적인 도.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아이고. 그래서 1등급은 아이고 95점. 2등급은 75점. 275. 그래서 2등급은 75점. 자, 360. 그래서 3등급은 60점. 자, 451. 4등급은 51점. 그 다음에 5등급은 545. 그래서 5등급은 45점.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다. 1등급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2등급은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3등급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4등급은 일정 부분. 그래서 3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4등급은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등급은 치매 등급이다. 다시 1등급은 95점의 전적이다. 2등급은 상당함의 75점 이상이다. 3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의 60점 이상이다. 4등급은 일정 부분의 51점 이상이다. 5등급은 치매 등급의 45점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등급 판정 결과는 최소 유효기간 처음에는 2년이다. 근데 1등급은 4년, 2, 3, 4등급은 3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이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변경이 됐습니다. 1등급은 4년에서 5년으로, 2등급에서 4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5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은 2년에서 2년으로 똑같다. 자, 이건 선생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등급이 나오면 뭐다? 장기요양 인증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나온다. 자, 장기요양 인증서에는 내 등급 인정해 줄게. 그래서 등급과 유효기간과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나온다. 그 대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총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과 이용 가능한 횟수와 비용이 나온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자, 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위로 올리는 방법. 자, 체위 변경 문제죠. 우리는 체위 변경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5가지가 기본 논리다. 침상에서 미끄러져서 내려왔을 때, 그리고 옆으로 돌아 눕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치우쳐 있는 대상자를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앉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거. 자, 요게 선생님이 제가 기본이라 했습니다. 근데 체위 변경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신체 정렬이다. 대상자가 다치지 않게끔 양쪽 발을 가슴에 포갠다. 아니, 무릎을 세우고 양발을 침대에 발바닥이 발바닥이 침대에 닿게끔 무릎을 세운다. 아니, 만약 휠체어다. 휠체어는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는다. 요런 게 먼저다. 마지막에는 뭐다? 침대 시트를 펴고 한의를 정리한다. 만약 휠체어다.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펴고 발바닥이 발 받침대에 닿게끔 발 받침대에 발을 올려놓는다. 자, 요런 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우는 환자면 균형을 잡게 한다. 옆으로 눕히는 환자다. 그럼 옆으로 눕혀서 엉덩이는 뒤로 빼고 어깨를 정리한다. 요런 것들이 마지막 동작이다. 자, 요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했단 말이에요. 미끄러져 내려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아, 협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는 먼저 침대를 수평으로 눕히고 베개를 위로 올려 보내고, 자, 요런 것들 신체 정렬. 아, 환자가 다치면 안 되니까 양팔을 가슴에 포개고 다리는 쭉 뻗든지 아니면 무릎을 세워서 양발이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끔 침대 바닥에 닿게끔 무릎을 세운다든지 요런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자, 문제를 보면 요양보사는 왼쪽에 서서 한쪽은 둥부를 잡고 한쪽은 침대를 지지하고 대상자는 오른손으로 침상 머리 부분을 잡고 무릎을 세우는 이동을 한다. 요건 아마 대상자가 협조가 되는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침대 위아래로 이동하기.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허리 높이로 침대를 올린다. 요양보사 쪽에 침대 난간을 내리고 반대쪽 난간을 올린다. 낙상을 조심해야 되죠.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한다. 신체 정렬해야 되죠.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신호를 하여 같이 이동하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 양쪽에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쪽은 둥부와 대퇴부 밑에 넣어 두 사람이 동시에 이동한다. 침대 높이를 조절하여 베개 및 쿠션을 정리하고 침대 난간을 올린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은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베개를 머리 쪽에 올리고 협조가 되는 경우와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침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까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요양보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 후, 자, 신체 정렬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 오른쪽 왼쪽으로 데리고 올 때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기준으로 할 때 중심은 허리다. 그래서 상반신은 한쪽은 목과 겨드랑이까지만 가고요. 한 손은 허리에 갑니다. 그래서 한 손은 목과 겨드랑이에,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당기고요.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어서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고요. 옆으로 눕히기 볼게요. 요양보사가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에 선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다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 놓는다. 신체 정렬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 후, 자, 잡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어깨와 엉덩이죠. 그리고 돌려 눕혔죠. 그러면 엉덩이와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선생님, 우리는 항상 건강한 쪽이 밑으로 내려가게,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많이 눕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에 선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이 건강한 쪽 옆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으로 머리를 먼저 돌리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고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돌려 놓는다. 그래서 뭐다?
자세를 먼저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엉덩이와 어깨를 움직여서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가슴에 놓고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히고 엉덩이를 뒤로 움직이고, 자, 예, 그래서 자, 신체 정렬을 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상체 일으키기,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키기,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린다, 신체 정렬하죠.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우고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먼저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손을 이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 요양보사의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어디로 간다? 엉덩이, 늪다리를 지지하여 이렇게 세운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난다.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끔 돌려 눕히고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서 다치지 않게끔, 요양보사는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우고 자,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돌려 눕히고, 자, 그래서 건강한 쪽이 밑으로 오죠. 그럼 요양 대상자는 그 건강한 손을 지탱을 하고 있고, 요양보사는 손바닥으로 등 어깨를 하고 한쪽 손은 늪다리를 지지해서 딱 이렇게 앉히는데, 대상자는 뭐다? 그 건강한 손으로 지탱해서 본인도 같이 일어나 앉는 거죠. 하반신마비 일으키기,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양쪽 무릎을 굽히거나 편안하게 놓아둔다. 일어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어깨를 지지한다. 적당하게 일어날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지도록 해준다. 선생님, 무릎이 굽혀져야 하지만 이 무릎이 골절되지 않아요. 이완성마비, 무릎이 꺾여 넘어지는 것을 주의하자. 선생님, 무릎을 약간은 굽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침대에 걸터앉기,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선다. 돌려 눕힌 자세에서 목과 어깨, 무릎을 지지한다. 자, 어디를 지지한다? 목과 어깨, 무릎을 지지합니다.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돌려 올린다, 들어 올린다. 자, 무릎을 밑으로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깨를 들어 올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다?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지죠. 그래서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지지하여 자세를 안정되게 한다. 그러면서 걸터 앉힌다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돌려 눕힌 자세에서 목과 어깨, 무릎을 지지한다.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린다.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지지하여 자세가 안정되게 한다. 이때 뭐다? 양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우기,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다. 이게 포인트죠. 예,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안쪽으로 옮겨야지만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마비된 쪽 무릎 앞에 앞쪽이 되고 지지해준다. 우리는 뭐다? 요양보호사는 항상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양손은 허리를 잡아주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일으켜 세운다. 필요시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게 한다. 균형을 잡아준다. 자,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대상자의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쪽에 놓는다. 마비된 쪽에서 요양보호사의 발을 마비된 발 뒤에 놓는다. 또 마비된 쪽을 지지해주죠.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이렇게 세운다. 무릎을 펴서 일어서며 대퇴부에 있던 손을 대상자의 가슴에 대고 상체를 펴게 한다. 자, 선생님 뭡니까? 균형을 잡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비된 쪽에 있는 대퇴부에 있던 손을 자, 일어서게 되면 이 대퇴부에 있던 손을 빨리 가슴에 대고 상체를 펴게 해준다는 거죠. 이때는 뭐다? 마비된 쪽 옆에서 지지를 해줍니다. 옆에서 보조할 때는 자, 이런 거 유심히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도뇨간 소변 주머니 비우는 순서. 자, 우리 했죠? 소변 배출구를 연다. 소변기에 소변을 받는다. 배출구를 잠근다.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닦는다. 자, 이거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의 신속한 신고가 필요한 상황. 미끄러져 넘어진 대상자가 심한 발목 통증을 호소할 때 생리 낙상에 관련된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너무 좋죠. 그래서 심한 발목 통증을 호소해요. 이럴 때는 뭐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더 심하게 2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골절 시 응급처치방법. 골절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골절이 됐다. 손상 후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 외형상 변형이 관찰되며 응급 조치를 한다. 119에 신고하여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손상 부위의 반지나 팔찌 등을 벗겨낸다. 골절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병원 진료로 받도록 권한다. 선생님, 손목이 골절이 의심되면 손목을 털면 안 되죠. 우리는 뭐다? 아니면 옆에 구목으로 아니면 압박 붕대로 감아서 고정시킨다. 이런 게 정답이 돼요.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성희롱이죠. 정답이 성희롱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직무 스트레스. 자,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손상을 발생할 수 있고요. 흡연, 알코올, 카페인 음용의 증가, 수면제 등의 약물량 음용, 대인관계 기피, 자기 비하 및 학대, 수면장애 등의 행동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책임감을 상실하고 결근하거나 퇴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울 등 정신건강이 저하되며 심한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병리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생리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직무 요구, 감정 노동, 성희롱, 역할 모호, 조직 체계 이런 게 있거든요. 직무 요구, 노인 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의 일상생 활동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고 신체 등 노동 강도가 매우 큽니다. 이것이 직무 요구, 감정 노동.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치매 등의 원인으로 정서적 돌봄 요구가 큰 경우 강도는 매우 커진다. 성희롱. 제가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여성이므로 수급자인 남성 노인으로부터 성적인 언어나 신체 접촉을 통한 성희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역할 모호. 요양보호사는 업무 특성상 역할이 가사도우미와 비슷하게 인식되면서 업무 범위 밖의 가사노동에 요구받는 경우가 흔하다. 조직체계. 제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게 되므로 근로조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자, 요런 것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중 요양보호사가 다쳤을 때 보장하는 사회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입니다. 자,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안약 점안 방법, 아래 눈꺼풀을 당겨 아래 결막낭 중앙에 점안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선생님, 안약 넣는 방법은요.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수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천장을 보게 하고요. 대상자의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척에서 1, 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합니다. 자, 점적이 끝난 후 비루간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생님, 왜 비루간을 눌러주냐면요. 코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전신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끔 합니다. 자, 우리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그런데 한쪽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았을 때는 다른 눈을 닦을 때는 다른 솜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루약,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을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입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투입한다. 이때 숟가락은 물에 뭐가 묻어있는 숟가락을 사용하면 안 되고 완전히 건조시킨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약,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알약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을 나누어 투약합니다. 손을 떨거나 입안에 넣었다가 떨어뜨려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약을 삼키기 쉽게 해주고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물을 줍니다.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약을 줄 때는 절개선이 있는 약만 쪼개어 투여할 수 있습니다. 서방정이나 캡슐에 쌓여져 있는 약을 쪼개어 주거나 파우더로 주면 안 됩니다. 물약,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르야 되죠. 자, 그래서 투약해야 되죠. 약을 따르기 전에는 우리는 약을 충분히 흔들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약이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려야 되죠.
생이 라벨이 적지 않도록 우리는 뭐다? 용액병에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라벨이 붙어 있지 않는 반대쪽으로 우리는 따라야 되죠. 자, 병 뚜껑을 닦기 전에는 분리수 입구를 닦아야 되고요. 자, 병 뚜껑을 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뚜껑을 열어서 안쪽이 위를 보도록 뚜껑이 위쪽이 바닥에 가게끔 감염되지 않게끔 해야 되죠.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해야 되고 만약에 약이 남았다고 해서 약병에 다시 약을 부어서도 안 되죠. 자, 안연고는 사용할 때는 처음에 나온 것은 끄지로 닦아서 버려야 되죠. 외부 공기에 오염될 수도 있다. 아래 가용량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야 되죠. 대상자의 눈을 감고 안구를 안에서 움직이게 해야 되죠. 만약에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주기염수에 적시 멸균수물을 닦고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만약에 눈을 이렇게 동자를 굴르라고 했을 때 눈에 안연고가 약간 묻어져 있다. 이러면 우리는 뭐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멸균 생리수에 적신 멸균수물로 닦아내야 된다. 네. 자, 다시 안연고 사용할 때는 선생님 처음에 나와 있는 안연고는 끄즈를 닦아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안연고를 넣을 때도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멸균 생리식염수나 적신 멸균솜으로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 아래 결막낭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를 그 안연고를 짜놓고 눈을 감고 안구를 돌리라고 안구를 움직이게 해서 약을 흡수시키고 나와 있는 양간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뚜껑을 닫을 때도 다시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내고 뚜껑을 닫아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기약을 넣을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약병 근면을 쓰긴 대상자 이름과 약품의 요기간을 확인하자. 치료하기를 당연히 위쪽으로 해서 편한 자세 누워야 되겠죠. 면봉에 요경을 묻혀 대상자의 귀 밖에 외도로 깨끗하게 닦자. 선생님, 기약을 넣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약병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병을 손으로 문지르서 따뜻하게 하든지 따뜻한 온수에 담그자. 기약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부터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귀바퀴를 선생님 후산방으로 잡아당겨서 자 약을 넣을 때요. 중앙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측면을 따라서 약방울이 약이 흘러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측면에서 한 방울 떨어져서 흘러 들어가게 하자. 그리고 흘러 들어가고 나면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서 5분간 누워있게 하자. 그리고 작은 솜을 아니면 15분에 20분 동안 넣어서 느슨하게 귀에 넣어서 약이 흡수가 되게끔 하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기약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오심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하든지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그자. 그러면서 귀는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측면을 떨어뜨려서 흘러 들어가게 하자. 그리고 이주를 살짝 눌러서 5분간 누워있게 하자. 아니면 작은 솜을 넣어서 15분, 20분 동안 느슨하게 넣어서 약이 흡수되게 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주사약은 의복을 갈아입히거나 대상자가 이동할 때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가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하자. 정맥주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자.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솜을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생이 비비면 혈관이 터지죠. 그리고 우리는 멍이 든다. 생이 우리는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사를 우리는 놓지는 못하죠. 하지만 주사를 뺐을 때 멍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그시 눌러주면서 주무르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속도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장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액병이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움직이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당겨지지 않는지 이런 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약 보관은요. 항상 건조하고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증상으로 알맞은 것은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생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겨서 노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개인에 따라서 자각하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통증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거죠. 처음에는 통증이 경미하게 나타나다가 몇 년에 걸쳐서 점차 심해지며 운동을 하면 악화되고 안정을 하면 호전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경직 현상이 나타나다가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진다. 활동을 하면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다고 해서 관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하자. 어떤 운동이 좋다? 우리는 평평한 헛기 걷기나 수영이 좋다.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중을 조절하자.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가 좋다. 너무 심할 때는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할 때 선생님 중요한 것은 뭐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지지하여 이동한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합니다. 무릎으로 수급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눌러 일으켜 세운다. 방향을 바꾸어 건강한 쪽 손으로 침대를 잡고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기. 우리는 뭐다? 자, 요양보호사는 항상 마비된 쪽을 지지하고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가서 건강한 쪽이 침대를 지지해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게끔 지지를 하는, 무릎과 등을 지지해서 이렇게, 그래서 휠체어를 건강한 쪽이 침대 방향으로 가게끔 갖다 붙였죠.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래서 그림에 보면 휠체어의 위치, 자, 건강한 쪽이 침대 쪽으로 가게끔 갖다 붙였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할 때, 자, 두 사람이 할 때,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있고 다른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선다. 뒤쪽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림 보이시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자, 팔을 탁 잡았고 다리 뒤쪽에 있는 사람은 종아리 아래와 대퇴 아래에 손을 넣어서 신호와 함께 얼어서 옆으로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뭐다? 바짝 갖다 붙였다. 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충제와 함께 보관해야 하는 섬유는 뭐다? 검선유 브라우스다. 자, 보관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랄게요. 어복의 변질 변색을 막기 위해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쏘인다. 눅눅하고 건조하고 맑게 갯날 그늘에서 바람을 쏘인다. 선생님, 눅눅하면 건조하고 맑게 갯날 그늘에서 바람을 쏘인다. 양복장이나 서랍장에 방습제를 준다. 방습제는 뭐다? 염화칼슘, 실리카겔, 방습제입니다. 자, 건섬유 브라우스, 방충제, 방습제 다릅니다. 자, 모섬유, 건섬유를 보관 시에는 방충제, 방충제는 나프탈렌, 장내, 방습제는 실리카겔, 염화칼슘, 방충제는 한 가지씩만 사용한다. 왜? 화학 반응으로 옷감이 변질되기 때문에. 방충제는 어디에 보관한다고요? 보관 용기 위쪽 구석에 넣어둔다. 방충제의 포장지를 벗긴다. 천이나 신문지에 싸서 넣는다. 자, 건조하기. 흰색 맹직물은 햇빛에 건조해라 살균 효과가 있다. 합성섬유 의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는 그늘에서 말려라. 니트를 스웨트 등은 통기성은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려라. 청바지류는 지프를 펴고 뒤집어서 말려라. 자, 햇빛에 옷걸이가 있습니다. 햇빛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해라. 그늘에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늘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해라. 햇빛에 뉘어서 건조해라. 자, 그늘에 뉘어서,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해라. 자, 옷감과, 자, 의복과 옷감에 실린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 커피, 식초와 주방세제를 1:1로 제거. 탄산수에 10분 담가둔 후 세탁해라. 땀, 재빨리 세차 처리. 2장의 수건 사이에 끼우고 두드린 후 세제로 세탁해라. 립스틱, 폼크림 솜으로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버터를 묻힌 후 아세톤으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세제로 세탁해라. 파운데이션,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나 스킨으로 두드려준다. 튀김기름,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린 후 비벼서 제거해라. 혈액이나 체, 찬물로 닦고 뜨거운 물로 헹군다. 삶기, 세탁 후 비눗물에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는다. 뚜껑을 덮어라. 선생님, 이거 중요하죠.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아라. 세탁물이
완전히 잠겨라? 아니죠. 세탁물이 반쯤 잠겨라. 색이 빠질 우려가 있는 의류는 비닐봉투에 넣어 묶어놓 함께 삶는다. 선생님, 이거 그림 잘 보세요. 탈수하기. 자, 짜는데 약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손으로 약하게 짠다. 세탁기에는 뭐라고요? 단시간에 짜야 함. X, 짜면 안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손으로 약하게 짬. 세탁기에는 단시간에 짜야 함.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헹구기. 비눗기를 먼저 탈수 후 헹굼을 하고, 헹굼을 얼마? 2, 3회. 마지막에 섬유유연제로 헹군다. 냄새가 심한 경우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말고 탈수하여 건조해라. 생리 헹구기 있잖아요. 헹굴 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뭐냐면 비눗기를 먼저 탈수 후 헹군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눗기를 먼저 탈수 후 헹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